안녕하세요. Q&A로 한국어 조금 더 잘하는 모델 만들기로 인사드리는 올거나이즈 코리아의 김지수입니다. 인스트럭트 KR가 온라인에서는 코티엔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LLM 팀 리드를 맡고 있어요. 오늘 할 얘기는 모델 학습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공유하고 결과를 또 같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일단 어떤 구성으로 발표를 할 건지 공유를 먼저 드릴 건데요.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학습 파이프라인이 가지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 파이프라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6단계로 이루어진 학습 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그 과정을 공유 드리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마치면서 놓친 이야기나 빼놓기 싫은 사소한 디테일들까지 얘기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저희가 한국어 모델을 만들었는지 적어도 이유는 있어야겠는데요. 저희 올거나이즈 코리아에서는 고객사 측에서 다양한 요청이 들어오는데 보통 고객사가 원하는 모델은 주로 수행해야 할 태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규격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주로 하게 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해요 라거나 금융 요약문을 원하는데 이런저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오늘 점심 뭐 나오는지 파싱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태스크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모델 입장에서는 아니면 모델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태스크에 맞는 목표를 정의하고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거나 수집한 후에 파인 튜닝을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는 이런 고객사의 핵심 태스크는 사실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봇이 일반적으로 잘하는 단순 대화 같은 것도 사실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즘 모델들은 많이 고도화된 방식으로 파인 튜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Q&Instruct 모델 위에 주 태스크 데이터 파인 튜닝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 같이 학습을 하면 잘 하던 것을 오히려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할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학습 파이프라인을 다시 만드는 일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언어 모델이 일반적으로 잘하는 것을 더 잘하거나 아니면 못하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그러면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새 파이프라인 설계 목표는 Human Preference, 그러니까 인간 선호도가 기존과 같거나 높은 것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했고요. Human Preference를 측정하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실제로 인간이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해서 A, B 모델 중 선호도를 고르는 거겠죠. 이렇게 잘 알려진 리더보드는 챗봇 아레나가 있고요. 챗봇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엘로 스코어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게 되고 당연히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휴먼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저희가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이엘로 스코어랑 코릴레이션이 제일 높다고 알려진 아레나 하드 오토의 멀티링걸 버전인 M 아레나 하드를 가져왔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어 서브셋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서브셋을 가지고 저희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실제 파이프라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RCAI의 학습 방법을 엄청 많이 참고를 했고요. 총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처음 2단계는 학습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보자면 일단 학습을 진행할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을 학습할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3단계부터 실제 학습으로 들어가는데 Supervised Fine Tuning, 그러니까 SFT를 하고 Merging을 하고요. 그렇게 병합된 모델을 또 얼라인먼트 튜닝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Merging을 합니다. 디테일은 각 구조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참 RCAI의 파이프라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고칠 점도 있고 해서 바뀐 부분이 꽤 있어요. 이것도 각 단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델 선정부터 얘기를 할 건데 모델은 QN3B 베이스 모델을 골랐고요. 모델 뭐 썼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해보자면 POC 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 너무 나쁘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그런 성능과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어는 무난하게 잘하고 QM 모델의 경우 모델을 개발하는 모델 개발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성능도 그렇고 챗ML 템플릿을 쓰고 펑션 콜링도 지원하고 컨텍스트 랭스도 길고 라이브러리도 친화적이고
뭐 VLLM, llama.cpp 같은 이런 여러 라이브러리도 지원이 잘 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만 참고할 점은 QN3B 같은 경우에는 QN Research 라이센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베이스 모델부터 시작했냐, 인스트럭트 위에 세티하면 성능이 더 괜찮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4단계 멀징 단계에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셋부터 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2단계인데요. 파이프라인 2단계에서는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볼킷 방법론을 사용했고, 이볼킷이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위저드 LM 만들면서 나온 이볼 인스트럭트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드 데이터가 있으면 시드 데이터를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더 구체화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볼빙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 뭔가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파이프라인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한국어 시드 데이터셋으로 한국어 이볼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합성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퀄리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로컬 모델을 썼을 때는 QN72B 모델을 썼는데 코드 믹싱 같은 문제도 있었고, 영어로 생성했을 때랑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영어 시드 데이터셋으로 영어 인스트럭트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고, 이때 번역을 나이브하게 시키면 질문은 영어로 존이라고 했는데 대답은 한국어로 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본어를 번역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전체를 영어를 번역을 하거나 이런 예외 케이스가 있는데, 따라서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인스타트랜스라는 논문을 참고를 해서 번역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질의응답을 번역하니까 이런저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번역해 달라고 프롬프트에서 특별히 강조한 채로 이 요청을 하는 거고, 이 응답이 반환은 이제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이용해서 최대한 오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만 개 정도의 이볼킷 한국어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번역 같은 경우에는 GPT-4 미니가 꽤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스트럭트 데이터 만들 때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모델을 쓸지 안 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딥식 같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의 API도 있으니까 좀 사정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POC 단계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셋이 다양한 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양한 게 모델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카카오 카나나 개발기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실제 유저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볼킷으로 만든 데이터셋 말고 데이터셋을 좀 추가를 더 했는데, 어떤 데이터셋을 추가를 했냐면 이제 범인님이 만드신 RealQA 데이터셋을 추가를 했고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인이 할 법한, 뭐 번역 데이터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한국인이 할 법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엄청 자연스러운 질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이제 진짜 데이터셋의 기준에 좀 정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RealQA 데이터셋은 추론에 사실 딱히 도움될 것 같진 않지만, 저런 이제 질문으로 계속 이런 뜬금없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이볼킷은 복잡한 지문을 잘 처리하고 추론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으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셋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셋 구성은 역시나 POC 단계라서 뭐 더 진행하거나 하지 않고 일부러 여기까지만 제한을 해서 학습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나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제가 마지막에 그 부분도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고 난 뒤에 성능 평가고요. 일단 SFT만 돌렸을 때 이 성능 평가인데, 표를 보시면 별 볼 일 없는 점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스테이지 3가 이제 QN이 인스트럭트 모델에 비했을 때 막 엄청 높지 않은데, 그래도 몇 가지만 보자면 수학 벤치마크인 GSM-8K가 수학 전용 데이터셋을 추가로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볼킷의 추론 문제나 아니면 수학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점수가 꽤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놀랍게도 아레나 하드 한국어 벤치마크가 RLHF를 하기 전인데도 이미 인스트럭트 모델보다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코베스트나 헤레 점수는 좀 낮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리얼 QA 데이터셋을 포함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얼 QA를 포함하지 않은 모델도 학습해서 포함해서 학습한 모델과 비교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사실 보시면 코베스트나 헤레나 GSM-8K 데이터셋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까 얘기했던 휴먼 프레퍼런스 부분, 아레나 하드 점수에서 어마어마한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이볼킷만 학습한 모델은 휴먼 프레퍼런스 점수가 아주 낮은데 아까 리얼 QA 데이터셋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학습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합성 증강 데이터셋 방식도 괜찮지만 실제 유스 케이스랑 유사한 데이터셋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병합 단계인데 첫 번째 병합의 이론적인 이유는 병합을 하는 편이 각 모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이고요. 근거는 이제 코히어 논문이나 아니면 여러 멀지 방법론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데 코히어 논문으로 설명을 하자면 세이프티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와 섞는 것보다 둘을 따로 학습하고 병합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한국어도 하나의 도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결론을 예상할 수 있겠죠. 병합 방법 자체는 크게 고민을 한 건 아니고 코베스트 헤레 점수를 제일 잘 나오는 그러니까 평균 내에서 제일 잘 나오는 방법을 골랐고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건 델라 병합 방식으로 병합을 진행했습니다. 방금 전도 그렇고 사실 모델 선정 단계에서도 이미 했던 얘기인데 인스트럭트 위에서 모델을 SFT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또 추가로 인스트럭트 모델 위에 같은 SFT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평가를 했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병합 방식이 헤레를 제한 모든 벤치마크에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이 단계에서부터 Q&A 인스트럭트 모델 성능을 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RLHF 단계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처음에 고른 방식은 PPO랑 유사한 방식인 Reinforce Leave One Out 이라는 좀 폼나는 강화학습을 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3B 모델에서는 GPU 리소스가 진짜 뭐 어떻게든 쥐어짜서 감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 파이프라인을 더 큰 모델에 대입을 할 수 없어서 이런 강화학습은 이제 빠르게 포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시도를 한 거는 TRL 라이브러리에 있는 온라인 DPO 트레이너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뜯어보니까 구현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좀 많았고 예를 들면 리젝션 샘플링 단계에서 데이터셋을 뽑아야 되는데 인퍼런스 최적화 엔진을 쓰지 않는다든지 VLLM 같은 그런 인퍼런스 엔진을 쓰지 않는다든지 LLM 어노테이터, LLMS 저지 방식을 쓰지 않으면 리워드 모델도 GPU에 같이 올려놓고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리소스 최적화 측면에서 TRL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구현해 놨어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여기 표 보시면 나와 있지만 Iterative DPO가 있는데 Iterative DPO 같은 경우에는 온폴리시인 점과 온라인 피드백이 있는 점이 동일하죠. 따라서 저희는 Iterative DPO 방식을 검토했고요. Iterative DPO 방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롬프트만 주고 모델이 N개의 응답을 반환하면 리워드 모델이 응답을 평가를 하고 제일 낮은 점수를 맞은 응답과 제일 높은 점수를 맞은 응답으로 chosen rejected set을 만들어서 DPO를 한 다음에 이 한 사이클을 n번 반복하는 그런 이터레이션이 있는 구조고 일단 리소스 관리 측면에서 보면 n개의 샘플은 VLLM으로 만들면 되고 리워드 계산도 따로 리워드 모델만 올려서 점수를 기억하면 되고요. 이렇게 점수를 취합해서 DPO 형태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기존 방식대로 그냥 DPO 학습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고 실제로도 간단하고요. 온라인 DPO랑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는 로직인 게 이터레이션을 하나의 큰 배치 사이즈로 가정을 하면 모델 업데이트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이터레이티브 논문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사실 마지막 부분만 보면 되는데
Rejection sampling improves DPO.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온 오프라인 데이터 말고 그 모델이 직접 생성한 응답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terative learning is more efficient. 그러니까 이터레이티브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왜냐면 min reward랑 max reward가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올라가고, 논문에서도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DPO보다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됐냐, 저희가 이용한 데이터셋은 올포 4K의 데이터셋이 질문 부분만 가져와서 한국어 번역을 한 거고요. 한국어 번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스타트랜스 같은 방식을 쓴 거고, 이터레이션은 총 3번을 돌렸고, 아레나 하드 한국어 벤치마크 점수로 모델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논문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터레이션이 돌면서 모델 성능이 실제로 향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이터레이션 DPO가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휴먼 프레퍼런스를 높여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터레이션 DPO가 실제 일반 DPO랑 나은지 안 나은지에 대한 비교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같은 데이터셋이 초준 리젝티드까지 번역을 해서 일반 DPO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프 결과를 보시면 이터레이션을 3번 돌린 모델의 점수가 오프라인 DPO의 점수를 모두 다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제가 그래프 비교 대상을 조금 잘못 가져오긴 한 게 스테이지 4 모델을 Q&A 인스트럭트 자리에 넣었어야 됐는데 실수를 한 거고요. 스테이지 4의 아레나 한국어 벤치는 이제 30점이었으니까 오히려 DPO를 해서 점수가 떨어졌고, MT 벤치는 스테이지 4가 6.8점, 아레나 하드는 23점, 로지코어 점수는 6.6이었으니까 오프라인 DPO는 저희가 했을 때는 MT 벤치에서만 효과가 있었고요. 결론은 이터레이티브 DPO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건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이고, 이 마지막에 또 병합을 진행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여기도 이유를 들자면, RLHF를 수행을 하면 얼라이먼트 텍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을 잊어버리고 대신 휴먼 프레퍼런스가 올라간다 라고 이제 Q&A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RLHF 하기 전에 모델과 이후의 모델을 잘 병합하면 밸런스가 맞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스테이지 4 모델과 스테이지 5 모델을 슬럽이나 리니어 병합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그냥 Q&A 인스트럭트 모델과 스테이지 5 모델을 델라 병합하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면 파이널 모델은 37.6점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가 무슨 뜻이냐, 굳이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하자면 NC소프트의 바르코 모델이 30.4, 디노티시아 모델이 37.8로 8B 모델 사이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점을 기록하고 있고, 엑사원 모델은 그래서 어디 있냐, 네, 엑사원 2.4B 모델 점수는 사실 굉장히 높고요. 굳이 핑계를 대자면 엑사원의 베이스 모델이 이미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아무리 잘 태워도 성능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몇 가지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요소고, 러닝 레이트가 특히 성능에 많이 영향을 준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쓴 데이터셋 크기가 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학습을 진행했을 때는 러닝 레이트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꼭 수입 돌려서 하이퍼 파라미터 검토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선 데이터셋 선정 부분이 좀 덜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데이터셋 최적화하는 방법이 사실 꽤 많거든요. 인베딩 모델로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해서 데이터를 샘플링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만 써도 성능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식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용한 리워드 모델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는 리워드 모델을 스카이워크 모델을 사용했고, 이런 모델이 사실 영어 프레퍼런스 데이터로만 학습된 리워드 모델인데, 한국어 모델을 평가하는 데 써도 문제가 생기진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래프를 보면 그냥 영어 리워드 모델을 쓰는 게 낫다는 논문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자료는 저희 오거나이즈 블로그로 곧 올라갈 예정이고, 약간의 광고를 하자면 저희가 인턴도 현재 뽑고 있고, SLM 모델이 학습 파이프라인 최적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